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별일 없죠? 저는 요즘 작은 아씨들이란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장르는 미스터리 드라마예요.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오늘은 한국어 공부하기 좋은 드라마를 소개해 볼게요. 사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다 달라요. 사람의 취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역사, 미스터리, 판타지, 액션 등을 좋아해요. 그리고 더 글로리를 쓴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를 좋아해요. 또 킹덤을 쓴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도 늘 챙겨봐요. 오늘 소개할 한국 드라마는 대사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저도 아주 재미있게 본 드라마예요. 첫 번째는 유미의 세포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유미의 연애와 일상 이야기예요. 유미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유미의 머릿속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다양한 세포들이 유미를 응원하고 도와줘요. 특히 사랑세포는 유미의 프라임 세포예요. 프라임 세포는 가장 강력한 세포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웹툰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설정이 많아요. 유미의 역할은 김고은 씨가 연기했어요. 김고은 배우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중 한 명이에요. 이 드라마는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들의 장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세포들의 대사는 아주 쉬우면서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한국어 공부하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감정 표현의 대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표준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도 쉬운 편이에요. 또 세포들의 대사는 성우들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도 아주 정확해요. 게다가 내용이 재미있어요. 드라마에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 등장하는데 사랑세포, 작가세포, 명탐정세포, 심지어 욕세포 등이 나와요. 그 세포들의 대사가 정말 웃겨요. 내 머릿속에도 이런 세포들이 있다고 상상하면 더 재밌어요. 두 번째는 응답하라 1988이에요. 이 드라마는 1988년 서울의 같은 마을에 살던 5 가족의 이야기예요. 사실 응답하라 시리즈가 3편이 있어요. 3편 모두 정말 재밌어요. 그렇지만 제가 1988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이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예요. 두 번째,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가족, 이웃,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아는 어른들께, 친구에게, 동생이나 형에게 존대하는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서울말이 많이 나와요. 다른 시리즈는 대부분 사투리로 말해요. 하지만 1988의 주인공들은 모두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다른 시리즈보다 표준어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초급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어요? 사실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드라마는 나 스스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본 드라마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드라마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생겨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어 제목은 선제 업고 튀어, 영어 제목은 Lovely Runner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최고의 아이돌 가수 류선재와 그의 열성 팬 임솔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날 류선재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임솔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선재를 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게요.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직접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이 드라마가 끝난 지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저 역시 3회차 정주행 중인데요. 볼 때마다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저는 3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잘생기고 예쁜 주인공들이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주인공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드라마 주인공들은 특히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엔 연기자의 실제 성격과 드라마의 주인공이 많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OST가 너무 좋아요. 드라마 안에서 소나기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를 선재 역할의 변우석 배우가 실제로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또 그랬나봐라는 노래도 나와요. 사실 그랬나봐는 좀 오래된 한국 가요인데요. 이 노래는 이미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드라마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 모든 곡들이 다 좋으니 꼭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유는 주인공의 10대부터 30대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대의 선재와 소리, 20대의 선재와 소리, 30대의 선재와 소리. 이렇게 3번의 시간이 나오는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선재와 소리가 몇 살 때 가장 좋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의 선재와 소리가 가장 좋았어요. 정말 예쁘고 찬란하게 느껴졌어요. 이 드라마가 지금은 넷플릭스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K-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한다면 꼭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보는 동안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K-드라마가 하나 있죠? 폭삭 소가수다인데요. 지난 주말에 4화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혹시 끝까지 다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4막이 공개되자마자 끝까지 다 봤어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이 드라마는 참 눈물을 참기 힘든 드라마였습니다. 매우 한국적이고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따뜻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저기 쌓여있던 나쁜 생각과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편의 문학작품을 다 읽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적인 이야기를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한국적인 표현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지, 내가 느끼는 이 따뜻함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느꼈을지 말이죠. 그래서 해외 반응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감상하는 외국인 리액션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어가 달라도 같은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현실 속 실제 애순이와 관식이의 삶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한국에만 있는 단어를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소개한 단어로 정, 오지랖, 한, 그리고 흥이 있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는 이 4가지 단어를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내 가족, 그리고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함께 살아냈는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주인공 애순이와 관식이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극도로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지상 최대의 미션이었고 배부르게 먹어본 날이 손에 꼽히는 세대가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한국에서는 이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요. 영어에서 따온 말인데요. 출생률이 높은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950년대부터 1960년 초까지 태어난 세대로 딱 저희 부모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켜 가장 희생된 세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나서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했고 일주일에 7일씩 힘들게 일하며 쉬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60, 70의 나이가 된 지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거나 혹은 자주 찾아뵙고 챙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본인들의 부모를 아주 극진히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에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진 못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로 한국은 급격하게 발전했고 생활 습관과 가치관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 형태였는데 지금은 부모와 자식만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이 생긴 자녀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를 모시지만 본인들은 자녀들의 직접적인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애순이와 관식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너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장 배고팠던 세대가, 가장 배우지 못한 세대가 자신의 꿈을 접고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내 가족을 지켜냈기에 지금 제 세대와 제 아들의 세대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오히려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기도 했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세대별 갈등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를 보며 게으르고 의지가 없다며 타박하고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꼰대라고 부르며 무시했어요. 게다가 세상은 점점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대기를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두렵고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인들은 점점 더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답답해하며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노인이 된 애순이와 관식이가 병원에서 헤매는 장면은 정말 리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드라마 속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니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고 윗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대단한 이유는 우리가 볼 때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기만 했던 그들의 인생도 따뜻한 봄날처럼 꽤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노인들에게는 본인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감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인데요. 폭삭 속았수다란 말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란 말은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낸 사람에게, 정말 큰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보내는 칭찬의 메시지예요. 당신의 노력에 내 존경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드라마는 애순이와 관식이가 살아온 인생, 비록 중간에 큰 좌절과 실패와 역경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담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영상편지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대한민국 실제 애순이와 관식이들이 살아온 리얼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근명이었을 제 이야기를 드라마와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1957년에 태어나셨어요. 아빠에게는 형과 남동생 2명, 여동생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큰아버지 1분, 작은아버지 2분, 그리고 고모 1분이 계십니다.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꽤 잘 사는 편이셨다고 하셨어요. 쌀밥을 먹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시대에 쌀밥을 먹는 집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집안이 기울게 되었고 아빠는 중학교 때부터 쌀 가마니 배달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라고 하면 보통 쌀 50kg에서 80kg이 들어있는 큰 자루인데요. 그 무거운 쌀을 등에 지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배달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중학생이면 보통 13살, 14살을 가리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저희 아빠는 그때부터 고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이도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정말 힘들다는 뱃일을 매일같이 해냈으니까요. 사람의 몸은 많이 쓰면 정말 금방 닳는 것 같습니다. 극중 관식이도
너무 고된 일을 해온 탓에 몸이 상한 것처럼 지금 저희 아빠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어렸을 때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조금만 힘들어도 많이 피곤해 하시고 아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을 아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식이가 말없이 힘든 일들을 해낼 때마다 저는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관식이처럼 저와 제 동생에게 아주 다정한 아빠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제 동생이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건 아끼지 않고 다 사주셨어요. 아마 본인이 어렸을 때 못 먹은 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먹는 것만은 마음껏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성인이 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막상 어른이 되니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의 제 남편을 처음 소개할 때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계의 자세, 탐색하는 눈빛. 관식이처럼 대놓고 사윗감을 타박하진 않았지만 저는 아빠에게 경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도 집에서 첫째 딸이기 때문에 금명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아깝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금명이보다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아빠가 제 손을 남편 손에 건네주면서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손을 너무 꼭 오랫동안 잡고 계셨다고요. 마치 너 내 딸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아버님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 아빠도 금명이 아빠랑 똑같았겠구나 싶어서 꽤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식 들어가기 전에 관식이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를 외치며 금명이를 챙기잖아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혹시 결혼해서 남편이 폭력을 쓴다던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하면 너는 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때려 부수고 엄마 집으로 바로 오라고 말이죠. 결혼을 앞두고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망해도 실패해도 돌아가면 받아줄 부모가 있다는 것. 저희 엄마는 애순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셨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보수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이어서 여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엄마 세대와 제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실 20대에는 엄마와의 갈등이 꽤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여자란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많았고 걱정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 엄마가 왜 그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폭삭 속았수다에서 금명이가 출산 후에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18에 어떻게 애를 낳아.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희 엄마도 꽤 일찍 결혼하셔서 20대 초반에 저를 낳았는데 심지어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도 없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웠을까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엄마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땐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거든요. 그때 엄마는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항상 미역국과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오셨고 저에게는 엄마가 아기를 볼 테니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같은 여자로서 지금 이 시기에 여자의 몸이 얼마나 약해져 있으며 동시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힘든 걸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애순이한테 손녀보다 금명이가 먼저 보이는 것처럼요. 저희 엄마는 오빠가 2명,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도 원하는 만큼 다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순이가 식모살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어린 시절이 저랬겠구나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집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빠의 여동생, 즉 저에게는 고모가 한 분 계신데요. 고모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집안의 유일한 딸이자 막내라서 할아버지께서 무척 아끼고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다고 해요. 마치 애순이와 관식이가 금명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게 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금명이를 볼 때마다 저희 고모도 생각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늙은 관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늙은 애순이의 마음을 상상해 보게 됐어요. 내 인생의 짝꿍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저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비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애순이와 관식이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금명이이기도 했고 애순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폭삭 속았수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폭삭 속았수다는 이야기도 훌륭했지만 이야기를 이끄는 나레이션을 통해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한국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느끼기에 이 드라마는 한 편의 문학작품 같았거든요. 애순이가 쓴 시를 보면서 작가가 직접 쓴 걸까? 진짜 시인에게 부탁한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구절이 완벽했고 더없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본 사람이 한국어를 통해 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로 시청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저만 느끼기에 너무 아까운 명작이에요. 지금까지 폭삭 속았수다 긴 리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무척 긴 영상이 됐는데요. 끝까지 모두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한 번씩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폭군의 셰프입니다. 조선시대, 타임슬립, 왕과의 로맨스,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모든 요소가 다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인 연희군의 실제 모델인 연산군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간신, 여자, 권력, 그리고 쿠데타까지. 드라마에는 담기 힘든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물론 폭군의 셰프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구독자분께서 실제 인물이었던 연산군에 대해 궁금하다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아마도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역사 속 진짜 스토리가 궁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말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조선시대 최악의 왕이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악행과 기행으로 유명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연산군과 관련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 표현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 속 장면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역사 속 진짜 폭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드라마의 주인공 연희군은 실제 조선의 왕 연산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입니다. 보통 조선의 왕은 죽은 후에 그 왕이 쌓은 업적과 인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따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이름을 묘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도 원래 이름은 이도, 세자였을 때는 충녕대군으로 불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세상에 널리 이바지한 임금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묘호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경우 묘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위된 왕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폭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묘호가 없이 연산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연산군은 도대체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 사건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는 왕의 명령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즉, 연산군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연산군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패비윤씨가 사약을 마시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패비윤씨는 후궁들에 대한 투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독약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발각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왕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왕은 윤 씨를 중전에서 폐위시켰고 결국 사약을 내리게 됐죠. 연산군은 이 사실을 왕이 된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7살이면 어리긴 하지만 엄마의 죽음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록에는 연산군이 나중에야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패비 윤 씨가 후궁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연산군에게 전해요. 이 소식에 격분한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한 후궁들을 불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멍석에 말아서 때렸어요. 심지어 후궁들의 아들을 불러서 그들의 어머니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후궁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산군은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그 죽은 시신을 잔인하게 찢어서 소금에 절여 산과 들에 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소름이 돋아요. 이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 죽음에 관련된 200여 명의 사람들을 약 7개월에 걸쳐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연산군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연산군의 끔찍한 만행은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500년 동안 오직 연산군만이 실행했던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쇠골표풍, 즉 죽은 자의 묘비를 부수고 유골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누가 이런 짓을 했다면 뉴스와 SNS에서 난리가 날 만한 일인데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주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왕의 말에 토를 달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벌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연산군의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또 연산군은 매일 기생을 불러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사실 연산군은 무예와 예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노래와 춤, 악기를 다루며 연주하기를 즐겼고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사화 이후로 연산군은 더욱더 사치와 연회를 즐기는데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기생을 불러 파티를 했어요. 연산군을 위해 전국에서 예쁜 여자를 선발하여 궁으로 보내는 채홍사라는 관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폭군의 셰프 드라마에서도 채홍이라며 여성들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당시 뽑혀 올라간 여자의 수가 무려 1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연산군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홍사를 통해 선발된 기생을 운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운평 중에서 최고의 실력과 미모를 갖춘 자를 흥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유래되어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매일 흥청망청 놀기만 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사전에서 흥청망청의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가는 대로 무언가를 즐기는 것, 혹은 돈이나 물건을 마구 쓰는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뜻에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나라를 돌봐야 할 임금이 흥청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연산군을 쥐락펴락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장녹수입니다. 폭군의 셰프에서 등장하는 강목주가 바로 장녹수를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속 강목주처럼 실제 장녹수도 처음에 노비였다가 기생이 되어 결국 연산군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연산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연산군의 광기를 두려워할 때 장녹수는 연산군을 아이처럼 달래며 웃게 만들었다고 하죠. 장녹수가 연산군보다 10살 위였다고 하니 30대 장녹수가 20대 초반의 연산군을 다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연산군을 다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연산군을 부를 때 전하라고 부르는 대신 백돌아라고 불렀어요. 백돌은 연산군이 어렸을 때 불리던 애칭인데요. 왕에게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그야말로 사형감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장녹수가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욕을 듣거나 조롱당하는 것도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 둘은 단순한 왕과 후궁의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던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아마도 어머니이자 누나 같은 심리적인 안식처였을 거예요. 심지어 장녹수는 연산군이 마음에 들어하는 다른 여자가 있으면 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산군이 그 여자와 함께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신하의 부인이었어도 말이죠. 그렇게 장녹수는 연산군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연산군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해요. 사실상 조선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의지한 건 사실이었지만 정작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미친 짓을 말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 사람의 말은 연산군이 경청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연산군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장녹수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민심을 잃은 연산군에게 신하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죠.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연산군을 쫓아낸 겁니다. 그렇게 모든 권력을 잃고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유배된 지 단 2달 만에 전염병에 걸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 장녹수는 어찌 되었을까요? 반정이 성공하자마자 장녹수는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분노한 군중들은 죽은 장녹수의 시체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돌이 산처럼 쌓였다고 하니 장녹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신씨의 경우 오히려 백성들의 존중을 받으며 궁 밖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연산군과 장녹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는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 세력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의 폭력적인 행동이 정말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인지 등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산군의 폭력적인 행동은 단순히 그가 미쳐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혹은 연산군이 혹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K-POP 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17개국 1위를 찍고 이틀 만에 26개국 정상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해서 저도 봤는데요. K-POP 걸그룹이 사실은 퇴마사였고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한다는 스토리더라고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 줄거리를 알고 나서 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너무 유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봤는데요. 보는 내내 여러 가지로 웃기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묘사한 길거리, 음식, 목욕탕, 한의원, 서울 N타워 등은 너무 똑같이 그려내서 그게 참 웃겼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담아낸 해외 애니메이션을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ST가 K-팝 가수들이 바로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걸그룹이 불러도, 보이그룹이 불러도 찰떡일 것 같은 노래였는데 알고 보니 아주 유명한 K-팝 히트메이커 테디가 직접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안무도 역시 K-팝 유명 안무가 리정이 참여했는데요. 리정은 요즘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국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볼 때 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저승사자, 도깨비 등이 나오고 한국의 전통 칼, 매듭, 갓, 1월 오봉도 등이 등장하거든요. 거의 한국 전통 문화 교과서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전통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나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속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영화의 신 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와 까치를 소개해 볼게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호랑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호랑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렇게 묘사된 게 아니고 실제로 자코도라는 민화에 호랑이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화라는 것은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국에는 조선시대의 민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린 작품을 호작도 또는 자코도 혹은 까치 호랑이도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 호랑이가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고 까치가 호랑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호랑이는 권위나 권력을 뜻하고 까치는 권력과 대항하는 백성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즉, 권력과 권위를 풍자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를 바보같이 표현하고 까치는 이런 호랑이를 조롱하는 것 같은 자세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온 호랑이의 모습이 영화에서는 조금 어설프고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 위에는 항상 까치가 내려다보는 구도로 나오고요. 무시무시한 덩치와 눈빛과는 다르게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한 맹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호랑이를 보면서 한숨 쉬는 까치 덕분에 더 부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랑이 캐릭터와 관련된 굿즈 출시를 바라는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데몬 헌터스의 호랑이 굿즈가 기다려지긴 합니다. 그만큼 자코도의 호랑이를 영화에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잘 그려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승사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사자보이즈가 등장할 때 박장대소를 했어요. 예고편을 안 봤기 때문에 보이그룹의 이름을 몰랐는데 사자보이즈라니, 저승사자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정말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승이라는 말은 사후세계, 즉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세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다시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거나 혹은 벌을 받게 된다고 믿기도 하는데요. 이런 믿음은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저승사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이동욱 배우가 저승사자 역할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사실은 한국 TV쇼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겁니다. 1980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한국 TV쇼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무서운 전설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시리즈였어요. 바로 그 드라마에서 한국형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저승사자를 창백한 얼굴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담당 PD가 얘기했어요.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저승사자의 모습은 한국 옛날 장군 같은 모습이어서 생각보다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저승사자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시대와 상관없이 쿨하게 느껴지거든요. 요즘 한국 TV쇼 중에서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얼리티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메가크루 댄스 미션을 한국 팀이 너무 잘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에서도 저승사자가 메인 컨셉으로 나옵니다. 애니메이션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저승사자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춤으로 정말 잘 구현했고 의상과 퍼포먼스도 굉장히 한국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칼인데요. 헌트릭스가 악귀를 물리칠 때 쓰는 칼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칼이 아니거든요. 특히 루미가 사용한 칼의 이름은 사인검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칼로 왕실에서 제작한 도검인데요. 악귀를 쫓고 애군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검이라는 이름 자체에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는 숫자 4, 이는 12띠 중 하나인 호랑이를 뜻하고요. 검은 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4개의 호랑이 칼이란 뜻이고요.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인데요. 호랑이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귀신을 물리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 호랑이 기운을 담아서 만든 칼이 바로 사인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칼의 무늬인데요. 사인검에는 악한 기운을 막는 글귀와 별자리를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미의 검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한국인들은 이 검이 사인검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악귀를 물리친다는 영화 주제와도 딱 맞으니까요. 이 검이 사인검이라는 것을 알아본 한국인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제대로 고증하여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사인검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 칼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심상치 않아 보여서 검색해 봤는데 역시나 의미가 있는 칼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잘 몰랐던 내용까지 담아낸 영화 덕분에 저 역시도 보물찾기 하듯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지금도 사인검을 만드는 장인이 계신데요. 정말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간에 사인검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직접 글귀와 별자리도 새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국 전통 매듭입니다. 매듭은 실이나 끈을 묶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매듭 모양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30여 종이 넘고 지방 특유의 매듭까지 모두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매듭을 활용한 두 가지 종류의 액세서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헌트릭스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허리에 착용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놀이개라고 해요. 놀이개는 여자들의 장신구로 지금의 브로치나 스카프 같은 역할을 하는 패션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복을 입을 때 저고리 근처나 허리에 매달아서 한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죠. 결혼할 때, 웨딩 사진을 찍을 때 등 한복을 입을 때 함께하는 장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놀이개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을수록 여자들의 놀이개가 화려해지고 개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산공원에서 진우랑 루미가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데요. 팔찌를 파는 아줌마가 루미에게 팔찌를 하나 줍니다. 그때 그 팔찌가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무슨 매듭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국화 매듭 팔찌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국화 매듭 팔찌를 파는 곳이 생겼는데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매듭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 매듭을 활용한 아이템은 한국 여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키링, 책갈피, 팔찌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특히 소매가 짧아지는 여름에 매듭 팔찌는 언제나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올해는 데몬헌터스 덕분에 더욱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길 때 회원 이름 옆에 매듭 모양의 배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매듭을 좋아해서 배지를 매듭 모양으로 설정해 두었거든요. 멤버십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1월 오봉도 그림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헌트릭스가 공연하는 무대 뒤로 펼쳐지는 배경의 그림입니다. 사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경복궁, 근정전 등 각 궁궐의 어좌, 즉 임금이 앉는 의자 뒤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던 병풍 그림입니다. 또 밖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이 병풍이 설치된 곳은 왕의 자리라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그림은 곧 왕을 의미하고 왕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는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예요. 자세히 보면 1월 오봉도에는 해와 달이 그려져 있는데 해는 양, 달은 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해는 임금을, 달은 왕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5개의 산봉우리는 우리나라의 5대 명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만물의 기본 요소인 오행을 뜻하기도 해요. 그림을 잘 보면 양쪽이 대칭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만으로는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그림 앞 한가운데에 임금이 앉았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국 지폐 중에서 1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세종대왕이 있는데요. 세종대왕 뒤쪽으로 1월 오봉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월 오봉도와 왕은 함께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에도 세종대왕과 함께 그려진 겁니다. 그런 1월 오봉도가 헌트릭스의 무대 뒤에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이렇게 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 장담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인 눈에만 보이는 매우 한국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본 장면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이제는 한국적인 것, 한국이 가진 아름다움이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 데몬헌터스가 시즌2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뿌려진 떡밥이 너무나 많거든요. 루미의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다른 멤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인지, 진우는 왜 가족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귀마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등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떡밥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떡밥은 낚시를 할 때 쓰는 미끼를 가리키는 말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 겁니다.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니 픽처스가 이 떡밥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긴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속 장면이나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